번째 강의는 오래 쓴 이식신 관리와 재이식 준비에 대해서 정종철 검사관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 주차권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식센터 전임 정종철입니다. 강의 제목은 오래 쓴 이식신 관리와 재이식 준비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의 희망이 20년 이상 쓰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15년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 그러니까 98년 전에 이식하신 분, 네, 한 분 오셨네요. 되게 부러우시죠? 잘 되실 겁니다. 강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와요, 또 오래 쓰면 발생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의 내용이랑, 최종적으로는 이제 설령 이게 잘 안 돼서 그 거부감이 와서 망가졌을 때 그때 다시 어떻게 두 번째 이식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강의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걸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사실 요게 안에 드린 유인물에는 요 그림을 이렇게 뺀 게 있는데, 너무 적나라한 자료에서 좀 뺐는데요. 빨간색은 뇌사이식이시고요. 이제 검은색은 생체이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이 이제 100% 중에 50%가 살아계시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해보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18년 정도 나옵니다. 생체이식 서울대병원 자료가. 이건 왜 그러냐면은 70년대, 80년대 하셨던 분들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명이 짧았으니까 많이 이제 이식이 소실되신 경우가 있을 테고, 그런 걸 포함해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병원이 역사가 깊어서 20년 성적이 안 나오긴 하는데요. 아마 10년 후에는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뇌사이식이 오히려 더 성적이 좋은 것처럼 나오죠. 이래서 그러니까 5년째도 쓰고 계신 분이 더 높고 10년째도 쓰고 계신 분이 더 높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뇌사이식이 2000년대 들어서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체 신장이식은 양 교수님 이제 아까도 잠깐 가볍게 얘기하셨는데 20년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고요. 20년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수명 85세 요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9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 많고 100세 사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사실은 서울대병원도 15년 정도 뒤에는 30년 생존하시는 이식신을 30년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를테면 오늘 하는 강의가 앞으로 올 그런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확장공여자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이렇게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것도 확장공여자 이식을 한 지 한 7, 8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기술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숫자에 너무 다운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앞으로는 점점 더 오래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년 쓰면 좋겠는데, 원래 하나님께 받은 복합도 사실은 수명이 생각해보면 한 130년, 15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장병이 없으셔도 연령만 가지고 사고체결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이식받은 신장은 사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좀 붙인 거기 때문에 내 몸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50년, 100년 쓰면 좋겠지만 중간에 왜 망가지냐, 원망스럽게. 대개는 거부 반응이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거부 반응은 왜 생기느냐? 오래 쓰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면역억제제 안 드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거부 반응은 제일 흔한 이유는 면역억제제 약을 잘 안 드셔서 하루 이틀 빼먹으시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자꾸 습관 들고, 그러면은 한두 달 약 안 드시는 분도 있고 2주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는 모르지만 몇 주 지나서 크레아틴이 이렇게 살살 올라서 그때 조직 검사 해보면은 거부는 되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약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약을 잘 드셨는데도 내 몸의 면역 반응이 워낙 강해서 조절이 안 되는 거부 반응인데, 또는 아까 나왔지만 감잡된 상태로 그런 탈염증 치료를 하고 이제 어렵게 이식을 하신 분은 유지하는데도 사실은 조금 부담이 있으세요.
거부 반응이 아니고서는 이식받은 콩팥 자체가 늙어가는 거예요. 받을 때부터 잔여신기름이 적었던 경우, 이를테면 확장공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되겠고요. 만성거부 반응도 이식받은 신장이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있는데 이식받은 신장에 원래 병이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장기적으로 이식성 소실에 중요한 토픽이긴 한데 요 강의에서 이제 그 내용을 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장은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데 환자가 돌아가십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식신 소실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변 다 보시고 그러는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이식신 소실의 굉장히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식신을 오래오래 쓰려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울대 박상철 교수님이 저희 학생 때 은사한 선생님이신데 잠수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책 그 내용을 기사에서 나온 거 보면은 백세인 10명 중에 7, 8명은 사교적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이게 결국 생활 습관이 건강하고 또 사회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래 살더라 라는 건데 또 이제 그 유명한 분들 중에 그 젊었을 때 사진 쳤던 분이니까요. 삼이자 씨시거든요. 이렇게 미인신 줄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여기 나면 아셨겠지만 그 오래 사시는, 오래 쓰실 수 있는 분과 오래 쓰신 분,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쓰실 게 예상되는 분과 또 이미 오래 쓰신 분은 다르세요. 그거는 조금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삼이자 씨가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똑같지는 않으시죠. 시간이 세월의 힘이라는 게. 요때 모습만 기억하고 또 동일하게 생활하시면은 이런 여전히 아름다운 이런 그 현재의 모습을 가지시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자기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드셔서도 모습을 유지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오래 쓰는 환자, 앞으로 좋은 예보가 예상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일단 젊은 분이 오래 쓰세요. 또 그 말인즉슨 젊은 분은 다른 합병증이, 다른 동반 질환이 없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오래 쓰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당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신 소실이 되는 경우에 그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이식 전에 당뇨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식 전에 원래 내 콩팥이 망가진 병이 당뇨이면 이식 후에도 당 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똑같이 이식받은 콩팥에서 당뇨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런 원인이 되겠고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없는 경우 젊은 분한테 되게 이런 것들이 없으시겠죠. 또 암이 없어야지 오래 쓰시겠죠. 감작된 상태가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오래 쓰시면은 오래 쓰고 나면 나이가 드시겠죠. 그 동안에. 그리고 이식 후에 면역제제를 드시면서 사실은 당뇨가 생기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생 비율 또한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고요. 초기에부터 후기까지 다양하게 생기고 초반에 생기는 건 약제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을 쓰고 하면 다시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동안 지난 다음에 생기는 거는 아마 내 몸에 당뇨 손이 좀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시간 지나면서 중년질환처럼 나타나시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또 대비를 잘 해야 되고 동맥경화 위험이 생기시고 심혈관 질환이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랑 면역억제제 먹는 것 때문에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앞서 얘기한 것,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발병 가능성도 사실은 해가 가면서 조금씩 발병 빈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감작이 처음엔 없었지만 만성거부 반응으로 내 몸이 이식받은 장기에 대해서 자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얘가 이런 놈이 있었지? 라고 해서 면역제제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은 썩나지가 않는데요. 면역제제를 자꾸 거르게 되고 하면은 내 몸에는 얘가 들어와 있는데 약을 먹는 동안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약효가 좀 끊어지고 하게 되면은 또 그 항원을 인지해서 자꾸 기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래 이식신을 쓰시게 되면은 감작된다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감작이요?
영어로 하면 sensitized고요.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민감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민감해지느냐?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화낼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많이 싸웠던 사람은 보면은 화가 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예. 항상 내 몸에서 들어와 있던 그 장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면역 체계가 그 신장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머리에 기억이 됩니다. 면역 세포 안에 기억이 돼서요. 나중에 그런 애를 잘라낸 다음에 혹시 다른 장기를 비슷한 유전형을 붙이게 되면은 얘는 옛날에 만났던 애기 때문에 금방 가서 서로 싸움이 납니다. 감작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예방해야 되고 이식받은 신장의 노화를 막아야 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이식시는 기능은 하지만 환자는 돌아가신 일을 막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신장 이식의 합병증을 잘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니까요. 빨간 선이 거부 반응이 있으시던 분들인데 확실히 눈에 띄게 많이 망가지세요. 이것도 서울대병원 자료인데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잘 오래오래 쓰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부 반응 예방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약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요. 면역 억제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체열 시간 맞춰서 왜 더 중요하냐면요. 그 2000년대 중반 들어서 면역 억제제를 가능한 낮춰서 쓰는 게 지금 그런 현대의학의 추세입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그 면역 억제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그게 사후체 여과에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의 맹점은 환자들이 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최소한으로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표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환자가 걸러버리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유지하는 거에 장점을 못 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훨씬 더 면역 억제 철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짬을 빌어 다시 교육드리면은 그 타크롤리무스 지금 거의 다 드실 텐데 타크롤리무스식 타크롤리무스를 왜 강조하냐면요. 다른 약들은 사실 몸에서 그 대사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타크롤리무스는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또 타크롤리무스가 나오고 나서 신장 이식의 성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정해진 지침대로 잘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12시간 간격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공복에 드시는 거. 공복이라 하면 식전 1시간에 드시거나 빈속에 또는 식사를 하시고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난 이후인 식후 2시간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간격은 아침 저녁 12시간을 지키시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의료진과의 소통 때문에 중요해요. 그 혈액검사 타크로 레벨 항상 재시잖아요. 아니면 산디문 레벨, 산디문 동일한데요. 그 재시는데 그거에 그러니까 일정하게 드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혈중 농도를 봐서 약물을 늘리고 줄이고 하시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이제 그걸 믿는 거죠. 환자분이 이렇게 잘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걸 바탕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진료를 하는 건데 그게 안 지켜지면 사실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실에 입원하시면은 가끔 이제 저는 병동 주치의로 만나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그 외래에서 드시는 거랑 전혀 다르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체열 시간이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약을 드시는데 뭐 피는 약 드시고 뽑는다던가 아니면은 그 되게 체열을 직전에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30분 전이라 이렇게 약 먹기 직전이거든요. 8시에 드시는데 6시에 와서 체열을 하시고 가고 그러면 사실은 약물이 약효가 그 약 드시기 직전에가 도구 트기 전에 새벽에 제일 어둡다고 약 드시기 직전에가 약물도 제일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빨리 뽑으시게 되면은 약물 농도를 조금 높게 나오죠. 그럼 거기에 맞춰 약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약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오래 쓰시려면 약을 잘 드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제제를 안 드시는 아까 골수랑 같이 이식하는 거 문의도 나왔었고 의사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은 약을 안 드시는 분은 세계 어디에나 있거든요. 또는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들 병원이 멀고 이식은 했는데 약 팔 데는 없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약을 안 쓰는 신장이식이라는 게 궁극적인 꼴입니다. 저희 화두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 주어진 조건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약을 잘 드시는 게 오래 쓰기 위한 1번 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를 그려놨죠. 만성고부반응 치료가 또 하나의 이슈인데요. 약을 먹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이제 다리 붓는 분들 가끔 생기세요. 그거 단백뇨 나온다는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리가 붓는다고 단백뇨 나온 건 아닌데,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조직검사 해보면은 대개는 만성고부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고부반응에 대한 치료를 뒤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단백뇨 관리는 마찬가지로 만성고부반응 치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만성고부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개념은 사실 아직도 계속 발전 중이긴 한데요.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거는 이게 항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내 콩팥이 공격을 받는다라는 개념이고요. 예전에는 조직 검사를 하면은 그 안에 인프 세포가 막 다글다글 달라붙는 그런 세포맥에서 거부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약물이 좋아지면서 요 사이에는 그런 것보다 그렇게 다글다글 달라드는 세포는 없는데 콩팥은 왜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망가져 있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게 항체맥에성 거부반응입니다. 아까 양교수님 감작된 환자 탈감작 뭐 얘기하시고 항체가 높은 경우 이식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식받은 장기에 대해서 내 몸이 항체를 생성하게 되면요, 그거는 마치 원거리 미사일 같은 겁니다. 세포맥에성 거부반응이라는 거는 적 진지에 병사들이 가서 막 싸우는 거라고 하면요, 항체맥에성 거부반응은 본대는 저 뒤에 있고 미사일 쏴서 날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상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날아가는 미사일 뭐 내지는 포탄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를 가지 않아도 뭐 레이더 내지는 혈액 검사, 비유람 레이더 같이 혈액 검사를 가지고 혈액 안에 떠다니는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PRA라고 하는 거고요. 페놀 리액티브 안티바디. 이식을 아마 등록하신 분들이 요새 그걸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이식을 받으신 분들도 외래에서 보검사를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거나 1년째 장기센터 다니시면은 조직검사 한 번 하러 오실 텐데 그때 병실에서 내고 있어요. 점차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항체가 이제 없다가 생겼을 때 그 뒤에 새로 항체가 생기면은 그 뒤에 이식신이 이렇게 점차 망가지더라라는 연구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거꾸로 항체를 제거해 주니까 망가지려고 하던 이식신이 좀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거부반응 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항체맥에서 거부반응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정기적으로 사실 항체 검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비용이 좀 비쌉니다. 한 25만 원 정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달달이 하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저희는 지금 1년 내지 2년마다 한 번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요게 개념이 이렇게 강의에서 소개된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외래에서 가끔 문의가 들어와요. 왜 오늘은 진료비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항체 관한 검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알아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검사할 게 점점 많아지죠. 뭐 BK 바이러스도 하고 항체도 보고 하는데 옛날보다 조금 더 점점 더 이식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이식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이식을 아예 안 하셨을 분들도 이식을 하는 의사 이식도 그렇고 확장보험자 이식도 그렇고 그랬기 때문에 점점 더 같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하나로 만성거부 반응 치료를 하려면 항체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뭐 단백뇨가 많이 나오거나 심장 기능이 나빠지려고 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그때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하는 거는 사실 복잡해요. 치료를 하는 거는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혈장 교환술이라고 해서 아까 탈감작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항체는 면역세포 B세포라는 데서 만들어서 혈액을 따라 떠다니다가 콩팥에 들러붙으면 그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항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둘러붙어서 그거를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는 거는 결국 면역제를 약 말고 항체를 실제로 몸에서 걸러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리투ක්시맙이나 볼테조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항체를 내는 그 비세포의 발달 자체를 없애버리는 약이거든요. 일종의 항암제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항암제로 개발됐었는데 신장이식 환자에서도 같이 응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치료법이 세포매개성 이식, PD 펄스 그냥 3일 맞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하지만 치료를 잘, 그리고 개념이 좀 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치료에 따르시는 일도 좀 적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나중에 혹시 항체맥에서 거부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은 같이 상의하에 이런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식받은 신장이 노화되는 것, 비면역 매개성으로 망가지는 것들은 혈압 당뇨가 제일 흔하세요. 이게 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가치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일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 잘 하시는 게 130, 80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당뇨 관리는 혈액 검사 하시는 거에 그 혈당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복으로 다들 검사를 하고 계시죠. 공복을 보면 공복 혈당 보는 걸로 충분하고요. 이제 가끔 정기검사 하러 오실 때 그때가 당화에서 3개월 평균 그런 거 보면은 당뇨로 스크리닝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식시는 기능을 하지만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양기준이 아까 심혈관 질환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은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옛날 데이터 아직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염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직까지 1위긴 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면역제를 농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이유로 면역제제를 규칙적으로 드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 검사하는 거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빈도가 꽤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병원 해보니까 5년째, 10년째 한 13% 정도 빈도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10년 지난 다음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으시게 된다는 거죠. 낮은 빈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정기검사하고 스펙트라 트레드밀 같은 그런 검사들 하시는 게 적정한 시기에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검진은 정기적인 암검진 받으시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슈트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신장 이식 환자에서 많은 거는 임파종도 잘 생기고 카푸시흡종 같은 이런 특이한 암들도 생기지만, 또 연령대에 중장년층이 많으시니까 그 연령대에 흔한 암들이 있으십니다. 위암, 신장암 이런 것들, 그 연령대에 잘 생기는 암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항봉이라는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검진들을 해마다 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건 해마다 보고 있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5년 한 번 보는 것도 있고, 중간정도 2, 3년 한 번 보는 것도 있으니까 진료실을 추천하시는 대로 잘 받으시면 되고요. 이식받은 콩팥이 망가지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이제 슬픈 얼굴로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다 한 사람이죠. 브래드 피트 잘생긴 남자인데, 투석을 준비하거나 재이식을 준비하거나 해야겠죠. 이식 받은 콩팥이 망가지시면. 이 그림을 놓은 거는 그 3등분 돼 있죠. 사람의 얼굴이, 남자의 얼굴이 젊었을 때와 중년층일 때와 노년층일 때로 나누는데, 재이식이나 이식받은 콩팥이 망가졌을 때에도 그거에 대처하는 방식은 결국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환자분의 그런 지금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맞춤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너무 거의 여든 다 되셔서 이제 50대 이식 받으시고 여든 되셔서 이식 받은 콩팥이 자기 수명을 다 했는데 그때 망가지면 그때 가서 재이식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2040년 되면 더 오래 사셔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투석을 권유하게 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대 소아로 이식한 환자들이 30살이 돼서 이제 원래 이식받은 콩팥이 망가졌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재이식을 당연히 권유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맞춰야 되느냐? 평균 수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 사시는 것처럼 하는 쪽으로 그만큼 거기에 평균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짜게 되고요. 재이식을 준비하신 아까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40대 하셨는데 60대 초중반에 만나셨다. 그래서 다시 재이식 하는 그런 분들 실제로 지금 주변에 계시거든요. 저희 외래도 오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이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재이식을 준비할 때 사실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재이식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식받은 콩팥을 소원에서 잘라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식심 못견딤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식받은 콩팥이 이제 망가져서 그 소변도 못 만들고 찌꺼기도 못 걸러내는 상황인데 게다가 또 그 열도 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콩팥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그 이식받은 콩팥 자체가 일종의 말썽꾸러기처럼 자꾸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아주 흔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30%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런 환자분들이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 거는 신장이식 한 게 시작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병원을 잘 안 오세요. 실망하시고 그래서 그냥 개인 투석실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콩팥 망가뜨린 서울대병원 복도 싫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안 오시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식신을 이제 제거 정확한 자료는 사실은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식신을 어떻게 보면 제거를 해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아마 환자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데 실제로 안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증상은 혈뇨가 나거나 그 자리에 감염이 되거나 열이 나거나 빈혈이 잘 교정이 안 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이식신 못견딤증의 증상으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경우들이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51회 정도 있었고요. 1700명 이식한 것 중에서 이식신 못견딤증 그라프티토론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잘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데 배가 아프거나 피오줌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들이고요. 이식신이 망가지고 나서 투석을 다시 시작한 뒤 한 6개월, 1년 사이에 백이적 초기에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언제라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거 면역억제제를 그러니까 콩팥은 망가졌지만 면역 재이식을 대비해서 그 면역억제제를 유지하는 게 이렇게 이식신이 면역체를 다 끊어버리는 거부 반응이 남아있는 시간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그걸 막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식신 못견딤증이 생긴 환자들이 그런 감자, 항체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그런 건 이제 속속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 병원 자료인데 콩팥이 망가진 환자들을 보니까 PRA라고 하는 그 항체가 콩팥이 처음 이식을 하는 분들 항체가가 되게 낮은데 한번 망가진 분들 항체가 이렇게 높으세요. 100%에 달하는 항체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감작이 되셔서 신장을 잘라낼 정도로 감작이 된 환자들을 보니까 재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성적이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내사자 대기자들을 탈감작 하듯이 재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항체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항체를 걸러내는 치료, 항체 생기는 세포를 없애는 치료와 같은 탈감작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성적은 동일하냐? 재이식을 하는 경우에 아직까지는 성적이 동일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세계적으로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재이식을 받아야 되는 한 번 콩팥이 망가지신 분들이 투석을 하시더라도 그런 삶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사망률이 좀 높으세요. 그냥 바로 투석하시는 분들보다는 병이 오래됐고 이미 면역억제제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보다는 재이식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완전 차이가 나게 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식회사 홈페이지에 뭐 제이식이나 관련한 상담 요새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답변을 제가 또 드리고 있고요. 한국의 모임에서도 아마 이 토픽은 처음 들으시는 거라서 크게 아직까지는 뭐 관련 문의나 이런 건 없을 텐데 오래오래 이제 이식신을 쓰는 것과 더불어 또 주변에 그런 제이식을 희망하시는 분들 어디 물어볼 데 없으시면 서울대병원 한우에서 좀 도와주셔서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그 제이식 클리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오래 쓰시려면요 면역억제제 올바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항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항체맥에서 거부하는 적절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동반 질환 때문에 콩팥은 멀쩡하더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식신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재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고요. 다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생체 이식을 2번 받으시려면 아마 부담이 좀 되실 테니까 재이식을 하시면 다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 뇌사자 리스트에서 한번 빠지거든요.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기에 다시 재이식으로 뇌사자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 감자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또 생체 기증자가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은 면역체제를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기에 얼른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식신 목견김증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아프고 열나고 그런 것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잘라내는 게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진료의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식뿐 아니라 재이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의학적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실은 처음 이식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자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이식이 그러니까 한 4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더라 이러면 제가 사실은 여기서 8시간에 아침 8시, 저녁 8시에 약을 먹어요.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9시에 뭐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밥을 사실 9시에 먹어야 하잖아요. 난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시에 약을 먹고 밥을 8시에 먹고 그리고 외출을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간 2, 3일? 그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일주일에 이틀은 넘기지 마세요. 그런 날짜를요. 일주일에 이틀은. 네. 네네. 이틀 이후로?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어긋나는 비율들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녁, 그렇게 아침 7시에 약을 먹었잖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8시에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또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남들 식사 시간 7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내가 난감한 거예요, 또 이럴 때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약을 7시에 약속을 한다 하면 그냥 밥을 먹어요. 약을 그냥 못 먹고. 그래서 2시간 있다가 뭐 9시나 10시에 그렇게 먹어요. 또 그러면 난 속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난 너무 걱정된다. 속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면제부는 없고요.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봤던 뮤지컬 중에 렌트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 이제 그 환자들인데 거기도 시간 맞춰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알람이 울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놨어요. 네네. 근데 약을 거르지는 마세요. 저녁을 드셔서 흡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그냥 오늘은 포기해버리자 이러진 마시고요. 약은 드세요. 네네. 그게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고요. 네. 식사랑 겹치게 된다.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하면은 일단 대원칙은 그런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약은 거르지 마세요. 거르지 마시고 그게 2가지가 대원칙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외래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라도 좀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외래 올
그때 혈중 약물 농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잖아요. 그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날까봐가 사실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정도는 조정하실 수 있겠죠. 뭐 내일 다음 주에 진료 봐야 되는데 뭐 이틀 전에 뭐 회식 크게 하던 이런 거는 사실 그 정도는 용인이 될 테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서로 간에 정확한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혈중도 맞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안 맞습니다. 되게 벼락치기로 약 안 드시다가 이틀 약 드시고 오신 분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약은 걸린 적은 없어요. 네, 아니 일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약을 그렇게 지금 8시간 간격으로 먹잖아요. 8시에 먹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8시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7시에 약을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빨리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약을 먹은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원래 8시에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7시에 먹었으니까 밥을. 근데 50분에 좀 일찍 먹었어요. 7시에 식사를 했으면 9시에 약을 드시죠. 아니요. 7시에 약을 먹고 예. 8시에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했잖아요. 근데 10분 이렇게 일찍 먹어가지고.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예, 저는 저기 2년 4개월 전에요. 내사자 단기 이식을 바로 받았는데 한 2가지 궁금해서 있었는데요. 지금 한 2년 4개월 동안 계속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2.5리터를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양이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물 많이 먹으면 심장에 좀 부담이 가는 게 아닌지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 성모병원의 양초루 교수님이 면역제제 먹을 때 홍삼하고 같이 먹으면은 면역제제 부작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홍삼을 좀 먹어도 되는지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드시는 거는 사실 이식 환자에 대해서 수분 섭취는 초반에는 이제 많이 권유하고요. 많이 노폐물 쌓였던 게 빠져나와 그 요량이 좀 확보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장기간으로 드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만성 콩팥병 환자들 이식을 받기 전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덕을 보실 수 있는 단계의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콩팥병이 진행해서 투석 직전, 투석을 준비해야 돼 이런 단계면은 수분 제한을 하죠. 그거는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여지 내에서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맹물을 드시잖아요. 맹물을 드시면은 콩팥에서 맹물만 뽑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맹물만 뽑아내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게 요농축능이라고 하는데요. 요농축능이 떨어지고 그거는 사고체육을 숫자 정확하게 하기는 좀 곤란한데 한 20 정도, GFR 20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맹물 드시면 막 어지럽고 토할 거고 그런 증상 생기거든요. 근데 2년 4개월 드셨다고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 상태 공개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잘 쓰신다는 가정을 하면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30 이상 되는 경우에서는 그렇게 요농축 떨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거는 되게 권유를 하는 거는 탈수되실까봐 그렇거든요. 격렬한 운동 하시거나 이럴 때 특히 탈수되는 경우에 콩팥이라는 게 노두렁에 물 빼는 것 같아서요. 노두렁에 물 마르면 다 죽잖아요. 곡식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물이 넘치게까지 하면 또 병충해 드니까 그런 식으로 적정한 양이 필요하고 2.5리터 정도라고 하는 거는 그걸 추가로 더 드시나요? 식사를 부가적으로 토할 것 같으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사하셨을 때 소금 수치를 보거든요. 신장 외래 저희 장기센터 외래 오시면은 그때 소금 농도가 좀 떨어지는 기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듣고 오시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게 많은 상황이니까. 전반적인 원칙은 그렇게 적절한 소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신데요.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오히려 물이 넘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거는 가려서 해야 되고 인구 전반적으로 공중보건 쪽으로 그렇게 권유하기로는 사실 결론은 없어요. 만성복합병원도 단계 한 3단계 정도에서는 그래도 먹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홍삼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이제 그 기사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여파가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추천 안 합니다. 간에서는 네. 왜냐면 이게 면역 억제성을 키워주는 게 3종이잖아요. 간 쪽에서는 절대 언급하거든요. 간에서는 이제 독성 간염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홍삼은. 그래서 아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얘기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드셨는데 괜찮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 제품에 한해서 드시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게 무슨 효과가 합병증 뭘 쥐어준다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원문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코멘트 못 드리겠고, 원칙은 어쨌든 홍삼 자체가 해롭다는 건 아니고요. 홍삼으로 인해서 뇌물에 뭔가 양리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약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약물도 면역치료와 같이 드실 때 다들 굉장히 조심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특성이 그런 한방이나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세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간간히 그런 분들 보죠. 간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겁은 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대중에게 그런 득실을 따졌을 때 추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한명 죄송한데 한 가지 말씀. 네네. 제가 다낭신 환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식 받을 때 왼쪽 심장은 그냥 냅두고 오른쪽 심장을 제거를 하고 10살짜리 내사자 여학거를 갖다가 심장이 작다 보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왼쪽에 그 다낭신 심장을 의학적으로 볼 때는 냅두고 이렇게 가는 그런 희생가요? 아니면 내년 후에 다시 제거를 해야 되나? 합병증 없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계속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낭신 이식으로 그렇게 환자 많이 모아서 본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없고, 서울대가 다낭신 이식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그런 저희가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합병증 없으면 쓰시면 돼요. 그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감염 생기거나 출혈이 나거나 원래 있는 다낭신에서 이식한다고 그런 다낭신 합병증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식하시고 나서 열나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으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또 일괄적으로 재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하시게 되는 그 자체가 또 꽤 큰 일이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두시고 지내시는 게 낫죠. 질문 더 있으신가요? 그거 마이크 필요 없고요. 예. 이게 이식한 한우들 이렇게 모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서울대병원에서 몇 년도에 시작해서 제일 오래 살아계신 분이 몇 년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는 혈액형 요새 미혈액형 간 이식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쪽에서도 그건 인기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식, 재이식할 경우 우선순위가 이제 0으로 갔다가 업도에다가 다시 등록하잖아요. 그때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수율을 위로 높게 주거든요. 왜냐면 위험성 때문에. 근데 신장은 그런 건 없나요? 일단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서울대병원 지금 최고 기록은 28년이세요. 28년 쓰신 분이 있고, 근데 지금 업데이트가 작년에 조사한 건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그거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28년이고 그 뒤로는 조금 없으세요. 25년은 임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지금 그러면 5년 지나 아마 그분들이 30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은 백혈구 혈액형 HLA 잘 맞는 분들이거든요. 젊어서 하신 분들 그런 게 있고, ABO 불일치는 신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올해도 거의 한
재작년 4년 정도, 3년 정도 됐고요. 30건 넘게 지금 하고 있고, 서울대는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다른 데보다 조금 적긴 한데요. 또 성적은 되게 좋으세요. 동일한 걸로 돼 있고, 장기 성적은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예비로 브릿지는. 근데 일본에서 많이 있고요. 일본에서 한 거 보면은 생체 이식과 거의 동일한 걸로 돼 있는데 초반을 잘 넘기셔야 돼요. 초반에 급성 항체나 개선 거부는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잘 넘겨야 되고, 그건 아마 나중에 한 번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셨죠? 재이식 할 때는 그 가산점이 있으세요. 근데 그 간 재이식은 간이식하고 초기에 막 나빠져가지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극도가 바로 올라가는데요. 신장은 이제 재이식 하신다 하더라도 투석으로 유지하시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가산점을 주지는 않고요. 대신에 가산점은 있으세요. 그래서 재이식 받는 분들이 조금 덜 기다리시고 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 기다리기 힘드신 분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망률이 조금 높으시거든요. 재이식 하셔야 되는 환자들이. 하신 분들이 그렇다면요. 네. 그 항체 검사 같은 거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들은 환자 자신이 정기 검사를 신청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때가 되면은 항체 검사를 하십니까? 그걸 저희가 만약에 모르면은 환자가 체근을 해야 되면은 달력에다 해놔놓고 센터로 오시면 알아서 해드리고요. 네. 선생님 따라 이제 조금 폴리시는 다르세요. 그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용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공개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그런 필요성을 환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감정 상하시는 일 없게 하려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단계가 있는데요. 항체가 입껍고만 보는 검사가 있고요. 그건 좀 저렴하고요. 항체가 뭐가 있는지 보는 게 있고요. 또 그 중에 콕 집어서 보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좀 다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콕 집어서 보는 고도 단일 항원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 탈감작을 할 때나 아니면 거부하는 치료를 할 때 그럴 때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5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도 오는 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언제 생기느냐? 몇 년 지나야 생기시거든요.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보통상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기검진 같은 그런 큰 검사 하실 때 그때 그냥 같이 묻어서 하는 정도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아마 이제 하자고 얘기 나오시면 그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 장기이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이외에 신장이식 환우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색공사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의학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는 교수님들이 해주시고 있으니까 회원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 모임 홈페이지를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에서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네네. 외래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양계석 교수님께서 하루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서울대병원 신장이식으로 검색하셔도 나오실 것 같고요. 새콩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대문 사진이 이러니까요. 여기에 저희가 의료진에게 묻고 답을 때도 있고, 여러 등산이라든지 이런 쪽 취미 활동도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시면 4차 건강검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